ETF는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금 수준의 금리,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를 겨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끝났어,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회의론적인 그 시각이 있을 때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단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실패를 하시게 됩니다. 30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10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그냥 놓기만 해도 10배 이상 길게 가져가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간 시대다. 물리적 AI로 간다. 이 선두주자가 다 미국 기업들.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이었고, 그것이 앞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S&P 500 안에 있는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고 미국이 S&P 500 시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직장인이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장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월급을 받거나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수입이 발생을 했을 때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축을 하는 것과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익률의 차이, 부담해야 되는 위험의 차이에 따라서 나는 위험 부담 있는 건 정말 싫어, 무조건 뭐 안전하게 원금 보장돼야 돼,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저축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일정 수준의 어떤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라고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면서 나는 위험 리스크 있는 건 싫어 그러면 이제 정기예금, 그 대신 이제 2에서 3% 정도밖에 이제 연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조금 내가 리스크 일부는 내가 부담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 저는 ETF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도 다양한 주식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 고위험 고수익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험을 좀 많이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런 쪽을 주식 시장을 잘 알거나 이러신 분들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런 증시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ETF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매년 좀 수익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위험이라고 한다면 한 자릿수 후반대 한 7, 8%부터 한 15% 정도, 두 자릿수 또한 초중반 한 15% 정도, 15% 정도까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예금, 제가 투자를 조금 이제 가급적이면 일정 부분 나는 성향이 진짜 나는 위험 너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금을 하셔야겠지만, 본인 스스로 어떤 위험에 대한 성향을 판단해 보셨을 때 내가 약간의 위험은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를 투자하셨을 거예요.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기예금을 넣어서 2%씩 수익이 따박따박 났다고 하면은 10년 뒤에 수익률이 21.9%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ETF 같이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투자를 하셔서 10% 정도의 수익이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발생을 했다. 그러면 10% 수익률이 10년 동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체 수익률 159.37%가 됩니다. 차이가 엄청 크죠.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넣어놓으시면 정기예금에 넣어놓으신 분은 10년 뒤에는 1,219만 원이 되는 거고요. ETF에 넣어서 연 10% 수익을 거두셨다면은 2,593만 7천 원이 되는 거죠. 이 10년 뒤에 어떤 이 성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복리의 힘, 복리의 마술이라고 하죠. 이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신다면은 단순히 저축이나 예금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의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그걸 감수하시면서 이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식 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2026 전망은 어떠할까요?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발간한 책도 이제 미국 ETF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국내 증시와 또 미국 증시가 서로 이렇게 디커플링 된 상태가 아니라 커플링 된 상태로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이 지금 2023, 2024, 2025에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주가지수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사실 2023년도에는 24.23% 올랐다고 해도 2022년도에 주가지수가 많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 빠진 거에 대한 뭐 이제 반등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때는 S&P 500 기준으로 한 27%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27% 빠졌다가 24% 반등한 거니까 뭐 이제 2021년 말 수준도 못 갔죠. 근데 이제 2024년도가 되면서 다시 또 23% 올라가고 그다음에 2025년도가 되면서 다시 17%, 17.81%, 약 18%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2025년 연속해서 지금 20% 전후에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하지만 아직 시장은 약간 좀 낙관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게 내년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전망하는 그 글로벌 투자은행들, 모건 스탠리, 뭐 JP 모간, 뭐 이런데, 이런 데서 지금 전망하는 걸 쭉 취합을 해보면 블룸버그에서 취합했을 때 내년도가 10% 가깝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7,000이 조금 안 되거든요. 6,929.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고요. 근데 이 7,555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지금 제일 낮게 보는 데가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7,100 정도 보고 있고 제일 높게 보는 데가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지금 이제 8,000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어떤 상승폭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빠진다고 보는 일단 투자은행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년도는 일단 좀 낙관론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이번에 그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이 약간 좀 비둘기적 제스처를 좀 취해 주신 게 있고요. 내년도에는 연준 의장이 바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시장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그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다가 자금을 공급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도 시장에 있는 그 채권들, 오래된 채권들을 이제 바이백하면서 계속 돈을 풀 거예요,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 유동성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가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를 살려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세 정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 뭐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미국 증시를 좀 더 위로 끌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회초년생이 첫 투자로 ETF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첫 투자로 좋은 ETF 종목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뭐 ETF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선뜻 부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S&P 500 같은 그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부담을 많이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금 수준의 금리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를 겨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ETF 투자가 사실 주식은 조금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변동성도 크고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선택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맨날 틀리는데 이제 그게 전문이 아니신 분들이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는 거를 기대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펀드로 투자하게 되면은 펀드 내에 일부 종목이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을 수 있어서 펀드 올바른 방향의 펀드만 투자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 막 나온 초년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증시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뱅가드 S&P 500 ETF 같은 것을 투자하는 거를 저희 이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주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존 템플턴 경이라고 이 투자 업계에서는 거의 전설 같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회의론 속에서 성장하고 낙관론 속에서 그 성숙하고 그다음에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강세장은 시작됐지만 일반인들은 다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미 강세장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은 그런 비관론 속에서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아유 이제 끝났어.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회의론적인 그 시각이 있을 때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따라가자. 이제 포모라고도 얘기하죠. 자기가 시장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갖는 소외감
여기에 안 빠지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막 뛰어들 때가 뭐냐면 이제 낙관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거의 시장이 성숙 단계 이제 꺾이기 직전까지 온 거죠. 그리고 모두가 내가 투자하기 너무 잘했어라고 행복하는 그 순간에 이미 강사장은 끝나서 하락장이 시작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거고 이건 정말 정확하게 시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반 투자가 분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ETF 투자를 하시고 그 중에서는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에 투자한다고 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넣는 게 좋을까요? 어느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은 그 경험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뭐 시드머니도 많지 않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뭐 30대 40대 가면서 나름 자산이 축적이 되고 어떤 투자의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이제 그 저희가 거치식이라고 그러죠. 그 일정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적립식 그거 따박따박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넣어서 뭐 얼마나 모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책에도 그 예시를 저희가 하나 이 적립식 어떤 투자의 강력한 파워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저희가 그 A 과장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이제 2012년에 입사해서 2023년까지 투자한 거를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수익률을 계산을 했는데 뭐 2012년에 입사했었는데 신입사원이니까 뭐 많이 해봐야 한 150만 원 이제 뭐 이 정도 투자를 이제 뭐 여윳돈이 알뜰하게 생활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대리로 승진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이후에 또 과장도 되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급여도 올라가니까는 그 투자 여력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200만 원 그 이후 6년은 200만 원씩 그래서 150만 원 6년 200만 원 6년 이렇게 해서 그 뱅가드 S&P 500 ETF를 자기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꾸준히 샀다고 12년 동안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년의 수익률이 124%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2억 5,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이 얼마가 되냐면 5억 6,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이게 적립식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히 이제 적립식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사면서 평균 단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올라갈 때도 사고 빠질 때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 단가가 절대로 꼭대기 근처에 있지도 않고 바닥 근처에 있지도 않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특별한 스킬 없이도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는. 사실 저희가 이게 2023년을 기준으로 끊어서 그렇지 2024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당시 환율도 올랐죠. 그 다음에 주가 지수도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5억 6,500이 아니라 7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2억 5천 정도 투자해서 7억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집을 사셔도 되고 예, 뭐 나중 뭐 그 돈을 더 투자하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저희는 뭐 이제 연령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일단 적립식을 베이스로 해서 30대 40대가 되게 되면은 거치식을 일부 같이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 지수는 AI 섹터가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시장이 최근 들어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좀 있죠.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러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오라클 같은 데는 뭐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 또 쭉 다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급등락이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의 90%는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재밌는 거는 이 뉴욕 증시의 가장 낙관론자라고 할 수 있는 탐리라는 분이 계세요. 시라는 펀드를 이제 만드신 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이분은 뭐 증시가 절대 빠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낙관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많은 기술주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AI 기업들 중에서 10년 내내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부분 기술에서 밀리거나 수익 모델이 바뀌어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AI 관련 주식의 90%는 패배자가 될 거고 한 5에서 10% 정도만 진짜 승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언제 발생을 했었냐 하면은 닷컴 버블 때 발생을 했었어요. 예, 닷컴 버블에서 승자가 됐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후에 구글하고 이제 지금 메타 플랫폼, 그때는 페이스북이었죠.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성공한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탈락했거든요. 탐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뉴욕 증시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랑 굉장히 맥락이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탐리라는 분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1999년도에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인터넷 주식을 바스켓으로 샀다면, 그러니까 이걸 펀드 형태로 샀다면, ETF가 되겠죠. AI ETF 했다면 그 안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망했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대박을 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S&P 500보다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AI 지금 투자해야 될까요? AI는 정말 대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침이 있을 거예요. 기업별로는. 근데 어떤 기업이 진짜 생존할지, 어떤 기업이 정말 승자가 될지는 사실 전문가도 잘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형태, ETF 형태로 사신다면 그 안에서 퇴출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일구어서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되는 종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수익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AI 투자하시고 그 대신 종목으로 하지 마시고 ETF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선 TDF도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약간 생애 주기랑 비슷하게 아마 TDF가 타겟 데이트 펀드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의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해서 이제 은퇴하는 나이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채권의 비중,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줄이고, 펀드 내에서, 그 다음에 채권 비중을 올리는, 요렇게 자동적으로 30대, 40대가 되면 주식 비중 조금 더 줄이고 채권을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펀드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펀드를 들게 되면은 내가 나한테 맞는 나만의 어떤 맞춤형 그런 플랜을 짜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 펀드가 갖는 강점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이를 들면서 어떤 보수적 성향으로 가는 부분을 잘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20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성공하셔야 되지만 투자에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금방. 앞으로 30대, 40대, 50대 돈을 계속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50대인 분들은 여기서 투자에 실패를 하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니즈는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만족을 준다는 거지 딱 나의 맞춤형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TDF 펀드도 좋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에 잘 맞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려면 약간 좀 이제 시간이 좀 들어야 되죠.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정말 내가 피땀 흘려서 번 소중한 내 자산 잘 관리하셔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부도 좀 하시고 하셔서 나의 맞춤형 이런 펀드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 전략이 유리할까요?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사실 시장에서 아까 이제 템플턴 경의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서 판다는 거는 사실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장이 온다고 해서 사실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가 바닥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책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6부에서 ETF 투자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만약 내가 사고 싶어하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투자를 이제 예를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래서 못하는 경우에는 폭락할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어느 시점이 바닥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좀 빠졌다고 뛰어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분할해서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거기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도 봐야 되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매수할 만하다. 이 정도 더 빠졌어. 이 정도면은 정말 저평가야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빠졌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적정 가치가 얼마 정도라는 거를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많이 빠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부터 분할해서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분할 매도. 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주가는 없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그 ETF든 뭐든 자기 가치 이상을 가게 되면 다시 또 빠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전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일정 수준이 되면 나눠서 차근차근 파는 전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워드 막스라고 오크트리 캐피탈이라는 굉장히 큰 헤지펀드의 회장이신 분이 설립자고 회장이신 분인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도 시장이 빠질 때는 내가 생각한 적정 가치에 봤을 때 사지만 절대 다 사지는 않는다. 그리고 좀 더 그 가치 아래로 나오면은 또 조금 더 사고 더 빠지면 좀 더 사는 거지 이걸 어느 시점이 바닥인 줄 알고 내가 100%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뭐 많이 빠진 폭락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은 폭락장은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거를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워드 막스 얘기한 것처럼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나눠서 사야죠. 나눠서. 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미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좀 신뢰도를 좀 추락시키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많이 흔들었을 때, 취임하자마자, 막 많이 흔들었을 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회의론이 있었어요. 정말 안전자산 맞아? 라고. 저렇게 적정 금리에 대해서 이제 연준에서 독립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자꾸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거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고 그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라고 해서 미국 국채가 상당히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길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러면서 사실 금이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달러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도 좀 신뢰도가 흔들리니까 금으로 가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어떤 미국이 그 전에 러시아의 어떤 금융 제재를 하면서 달러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어봐야 미국이 제재를 해서 계좌를 동결시켜 버리면 활용을 못 하니까 금으로 가자. 이런 게 가장 큰 촉발 요인이었었고요, 사실은. 그 외에도 유동성이라는 요인도 있었고, 다양했지만, 결국에는 거기 추가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는 안전자산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 쪽으로 싹 쏠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내년도에 이제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지금 누가 될지 계속 지금 하마평이 여러 명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한 3명 정도가 좀 오르내리고 있죠.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에는 조금 좋을 거라고 보고요. 채권 시장에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주식 시장은 어쨌거나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주고 유동성을 시장에 많이 공급해주게 되면 주식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이후에 2026년, 7년, 8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026년도에는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채권은 대신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시장에서 신뢰가 좀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국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장기채, 10년 이상 되는 장기채 같은 게, 단기채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ETF 투자를 출간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한 권을 끝내는 미국 ETF 투자 이 책이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미국 ETF를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 가이드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그 위험에 맞는 수익률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ETF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제안을 주셨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더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입문자를 넘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의 차이점과 투자 시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P 500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00개의 대기업을 가지고 만든 지수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시가총액을 다 더해서 합산된 시가총액 내에 각 기업별 시가총액을 비중을 내서 가중평균에서 만든 지수고요. 이 지수는 대형주 500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전체를 잘 설명해주는 지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한 80% 정도, 뉴욕 증시 전체 한 80% 정도를 설명해주는 지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2025년 들어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섰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브로드컴,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플랫폼스, 이런 종목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다 들어갔어요. 테슬라, 그다음에 벅셔 해서웨이, 그 워렌 버펫께서 이제 최근에는 은퇴하셨지만 워렌 버펫이 이끌었던 벅셔 해서웨이까지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담고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P 500에 투자한다는 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만 따로 빼서, 아까 그 S&P 500에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죠. 벅셔 해서웨이는 금융 관련된 회사 들어가는데, 이런 금융 관련 회사 이런 게 아니라 기술주, 순수 기술주 위주로 지금 이제 시장을 만든 게 이제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근데 워낙 그 미국의 기술주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도 주요 종목으로는 뭐 엔비디아, 애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P 500보다 비중을 더 많이 들어간 거는 S&P 500에도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이런 최근에 각광받는 기술주들이 이제 비중이 꽤 있게 들어가죠. 그런 점에서 하나는 그냥 대형주 500개, 하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500을 대표하는 ETF는 뱅가드 S&P 500 ETF, 티커는 VOO에서 VU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세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있고요. 나스닥 지수의 한 95%의 설명력을 갖는 나스닥 100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티커는 QQQ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나스닥을 대표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가분들마다 그냥 나는 S&P 500에 투자할 거야, 그래서 S&P 500에만 투자하신 분도 있고요. 나는 좀 더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나스닥의 수익률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난 나스닥에 투자를 할 거야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QQQ에 투자를 하시는데, 뭐 둘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어떤 성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위험에 대한 성향, 그 다음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 자기 어떤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돼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 S&P 500, 여기서 나오는 뱅가드 S&P 500 ETF 같은 경우에 수익률은 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나스닥 추정하는 ETF보다 수익률은 낮은데요.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위험 조정 수익률은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만 보면은 뭐 QQQ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잖아, 그럼 저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 위험성이 높고요. 그 위험을 반영한 조정 수익률은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나는 조금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이 낮은 거 투자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제 S&P 500 관련된 뭐 뱅가드 S&P 500 ETF 이런 투자하시면 되고요. 나는 리스크를 좀 더 테이크할 수 있다, 리스크 나는 내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QQQ를 투자하셔도 되고, 나는 요 중간쯤이야, 그럼 이제 섞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근데 항상 저희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수익률만 보시면은 안 되고 그 상품이 갖고 있는, 그 펀드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을 같이 고려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시장에 더 보수적인 투자가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S&P 500에 투자하는 ETF가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수익률이 훨씬 좋지만
사람들이 보면은 수익률이 높은 나스닥 쪽에 투자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ETF 시장을 보면은 운영자산 규모로 제일 큰 운영자산 규모가 제일 큰 순으로 1, 2, 3위가 다 S&P 500 추정하는 ETF예요. 예, 그리고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라고 해서 나스닥 추정하는 ETF가 지금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생각보다 좀 보수적인 투자가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각각 투자하셔도 되고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투자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내 투자 성향. 위험에 대한 나의 어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 꼭 고민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QQQ ETF vs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 중 어떤 게 나은가요? 사실 이제 저희 책에서 S&P 500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나스닥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마찬가지죠. 예, 근데 뭐냐면 추종 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과는 같습니다. 근데 최근 수익률을 보면은 국내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미국 ETF가 동일한 자산이나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달러 베이스로 달러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를 하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스닥을 추종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여지는 숫자가 좀 굉장히 더 커 보일 뿐인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추정 ETF를 사셨으면 나중에 투자하고 환전하실 때 또 올라간 또 환율만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건 큰 차이는 아닌데 수수료 차이가 좀 있고요. 수수료가 미국 상장된 미국 ETF가 좀 더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만 해도 좀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뱅가드 S&P 500 ETF다. 이거는 이제 S&P 지수를 추정하는 이런 ETF 상품인데 연간 총 보수 비용이 수수료가 한 0.03%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다. 요거는 수수료 0.25%였어요. 거의 한 8배 정도 높았죠. 0.몇 퍼센트가 대단하냐 싶겠지만 사실은 또 투자하는 규모가 좀 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 줄기 시작해서 이게 0.058%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격차는 0.02%, 0.025%포인트 정도까지 줄어서 이제 사실 격차가 좀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아직도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0.0 몇 퍼센트 정도면 격차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사실 여기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는 없는데 세금에서 좀 차이가 큽니다. 세금에서. 그래서 국내 상장돼 있는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배당을 받으면 이자 배당 세율인 15.4%의 이제 원천 징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된 것도 동일하게 이자 배당세율하고 동일하게 15.4%를 띱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죠. 왜냐하면 주식이 일단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죠. 근데 ETF 같은 경우 해외 ETF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세율만큼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은 이제 내셔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배당 세율을 적용받다 보니까는 매매 차익도 일종의 이자 배당의 개념으로 수익 개념으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세 당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억을 투자해서 이제 배당을 한 3%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고서 이제 이게 나의 배당이 다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S&P 500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환율도 오르고 그래서 한 50%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25% 오르고 환율이 또 10% 올라서 한 35% 40%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벌써 한 4천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배당으로 합산이 된 거로 인지를 해요. 과세당국에서. 그러면은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 미국에서 15%를 원천 징수를 해요. 거기는 15%를 띱니다.
그래서 15% 원천 징수하고 저희가 이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22%만큼 그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이게 양도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은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다.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신다면, 규모가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실 확률이 없으니까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규모가 뭐 1억이다, 몇 억이다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잘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는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IS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개형 ISA 계좌죠. 이 IS 계좌를 통해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사셨다. 예를 들면 뭐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사셨다. 이러면은 일단 세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배당하고 그다음 매매 차익을 합쳐서 9.9%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빼먹은 게 있는데 국내 상장 그냥 ETF를 사시면은 손익 통산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 계좌에서 S&P 500 관련돼서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사고 무슨 테마와 관련돼서 뭐 미국 AI 무슨 주식을 샀는데 S&P에서는 돈을 벌었는데 테마에서는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손익 통산이라고 하죠. 두 개를 합쳐서 계산을 해서 최종 나의 수익이 얼마라고 계산을 보통은 하는데 국내 상장된 미국 ETF는 각각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 난 건 세금 안 내도 되지만 수익 난 건 수익 난 대로 그대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ETF에서 뭐 300만 원을 벌고 또 다른 ETF에 투자해서 100만 원 손실이 났으면은 이게 국내 상장된 미국 ETF의 경우에는 요 300만 원 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100만 원 손실은 없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투자하신 경우라면 300만 원과 이익과 100만 원 손실을 합쳐서 200만 원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근데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이런 손익 통산이 됩니다. 손익 통산이 되기 때문에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세금도 낮아지고 이런 손익 통산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게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5년을 보유하잖아요. 5년이 만기고 최소 3년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뭐 5년이든 3년이든 수익 난 거를 과세를 안 하고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세금 안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만기에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3년이 지나서 난 이제 해지할래. 그때가 되든지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손익 통산하고 그다음에 9.9%를 분리과세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투자 측면에서도 사실은 ISA 계좌가 되게 좋죠. 근데 이제 ISA 계좌의 이제 한계는 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형, 서민형, 농어촌형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 일반형이실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2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5년 동안 최대 1억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ISA 계좌를 더 활용하시기 좀 어렵죠.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ISA 계좌가 한도를 늘려준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연 2천만 원, 5년 1억이 연 4천만 원, 5년에 2억까지 늘려준다는 얘기는 사실 2024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상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액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이면 뭐 월에 한 165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투자인데
만약에 내가 뭐 1억이고 뭐 이런 거라 한 번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국내 그 상장 해외 ETF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IS 계좌 통해서는 미국 상장 미국 ETF는 못 삽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ETF들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거든요. 종류가. 그다음에 사이즈도 훨씬 크고 좋은 ETF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일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내가 사고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큰 규모의 ETF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사실 수는 없죠. IS의 계좌를 활용하시면. 그래서 만약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는 그냥 직접 일반 계좌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IS 계좌를 활용하시되, 만약에 추가 투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로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배당 커버드콜 ETF들이 인기인데 이런 배당 ETF 중심으로 사모으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배당 ETF하고 커버드콜 ETF는 조금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저희 책에서도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일반적인 배당 ETF라고 한다면 뭐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하고 매년 배당이 상향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ETF 투자자들을 돌려주는 이런 개념이 이제 일반적인 배당 ETF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그 월배당 ETF라고 하는 커버드콜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좀 더 그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배당이죠. 주식은 배당이라고 그러고요. ETF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혼용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배금이 그냥 일반적인 배당 ETF보다 훨씬 높습니다. 월배당 커버드콜 ETF들이. 왜냐하면 이런 펀드들은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이제 주식을 사죠.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ETF 운영자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에다가 이제 돈을 넣으면은 제가 그 돈으로 이제 주식을 사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데, 주식을 살 때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제가 샀는데 요거 11,000원 되면 살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권리를 이제 이건 콜옵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이 콜옵션을 파는 거고요. 이 콜옵션을 산 사람은 11,000원 될 때까지는 뭐 이 옵션의 가치가 없지만 12,000원, 13,000원이 되면 이 사람은 행사를 해서 야, 그 주식 나 줘. 나 살래. 이렇게 해서 사죠. 그러면은 나는 이게 13,000원이 되더라도 11,000원까지밖에 수익을 못 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배당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시세 차익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펀드라고 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커버드콜의 단점은 분명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무슨 월배당 많이 주고 막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사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은 사셔야죠. 왜냐하면은 나는 따박따박 현금 나오는 게 좋아. 그런 분들은 사시는 거고요. 나는 지금 당장 뭐 내가 뭐 먹고 살 만큼 지금 월급 받고 있으니까 지금 현금 없어도 되고 나는 시세 차익이 큰 거 투자할래.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월배당 ETF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재정 상태, 그다음에 어떤 투자 성향,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뭐 수용도,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명히 예를 들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수입이 뭐 굉장히 작거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게 필요하신 거죠. 아니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생활은 뭐 이제 내가 돈은 벌고 있지만 돈이 많이 나가야 돼. 애들 뭐 대학도 보내야 되고 막 그래서 뭐 나갈 돈이 더 많아. 이런 분들은 이제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야 되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이런 월배당 커버드콜 ETF를 사실 수가 있는 게 약간 자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이제 저희 그 장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장기로 놓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기로 보면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미국 배당 ETF.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 나면 다 시세 차익까지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이런 ETF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슈왑 미국 그 배당 ETF, 슈왑 US 에쿼티 디비던드 에쿼티 ETF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기마다 배당을 줘요. 매월 배당도 아니고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요. 연간 총 그 분배금을 주는 그 비율이, 분배율이, 배당률이 되겠죠. 3.8%밖에 안 됩니다. 예, 높죠. 사실은 3.8%면 낮은 건 아닌데,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커브드 콜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거라면 한다면 뭐 제피, 제프큐, 뭐 디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일단 제피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요. 제피는 이제 JP 모간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를 저희가 이제 제피라고 흔히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 요거는 제피는 연간 분배율이 8.2%예요. 요건 이제 S&P 500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스닥에 투자하는 제프큐, JEPQ 요거는 한 10.5%예요. 그러니까 3.8% 대 10%면은 차이가 좀 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슈왑 US 디비던드 에쿼티 ETF 저희가 슈드라고 하는데 SCHD에서 슈드라고 하는데 이 슈드는 시세 차익까지 같이 노릴 수가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10년 정도를 놓고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5년 평균까지 제피가 지금 이제 그 시장에 출시된 지 10년이 안 돼서 5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당장 분배금률은 3.8% 대 8.2%지만 5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슈드가 9.48%고요. 제피가 9.90%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0.몇 %밖에 차이가 안 나죠. 예, 그래서 분배금률이 높기 때문에 월배당 ETF는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제한된 차익 기회라는 거. 일정 금액이 되면은 무조건 더 올라가는 주식이라도 팔아야 되는 이런 어떤 제한된 차익 기회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셔서 나한테 맞는 ETF를 고르는, 저희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나한테 맞는 ETF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 어떤 ETF 어떤 상품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많이 주니까 그냥 좋아 이거 사는 거야,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커버드 콜 ETF가 갖는 한계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나는 그래도 현금이 많이 필요해, 계속 캐시플로우가 많이 들어와야 돼, 이러신 분들은 이제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일정 부분 계속 차익을 노리면서 일정 부분은 배당을 가져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뭐 슈드 같은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근데 약간 좀 막말로 약간 이제 뱅가드 S&P 500에만 투자하는 부우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률은 1%밖에 안 돼요. 1.12%밖에 안 되는데, 아까 그 슈드가 5년 평균 연 수익률이 9.4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피가 9.9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의 5년 연평균 수익률은 15.24%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나는 돈을 안 빼먹고 계속 이 돈이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리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부우 같은 걸 하시는 거고, 아니야, 나 시세 차이가 없어도 돼, 그냥 난 따박따박 현금이 필요해, 이러면 이제 그 대신 돈 많이 필요해, 이러면 이제 커버드 콜 ETF 같은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적립식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짧게 투자하셔서 그렇습니다. 투자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크게 한번 빠지고 나서 엄청난 랠리가 나왔죠. 국내 시장도 그때 엄청난 랠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S&P 500이 올라가다가 2022년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2021년도에 뒤늦게 시장에 쫓아 들어와서 그러니까 ETF든 주식이든 매수를 하셨으면 2022년도에 엄청난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거기서 손실을 실현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잖아요. 그럼 2023년, 4년, 5년 왔으면은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단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실패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표로도 준비된 게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2025년 한 12월 중순 정도로 지금 지수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지수는 한 6,800대 지금 지수가 있으니까 6,8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20대다. 그리고 나 60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2025년 기준으로 30년 전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게 이제 95년도 정도 투자를 하신 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S&P 500 지수가 얼마였냐면 616이었습니다. 지금은 6,800이 넘고 10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그냥 놓기만 해도 10배 이상.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등락이 있습니다. 빠지는 해도 있고 뭐 올라가는 해도 있고,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은 충분한 수익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야 최근에 2023년, 4년, 5년 계속 올랐으니까 10배 나온 거 아닐까라고 하실 수 있어서, 만약에 한 2015년 정도
그때 이제 뭐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뭐 5년 지났을 때니까 그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2015년 그래서 그 30년 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랐나요를 보면은 2015년 말 지수가 2044였어요. 근데 그 30년 전 그러니까는 1985년 되겠죠. 그죠? 85년 말, 86년 초 지수가 211이었습니다. 10배 났어요. 길게 가져가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 뭐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굳이 이렇게 강조하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딱 잘라 얘기한 게 뭐냐면은 뜻밖의 예상치 못한 무슨 상황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주식은 내가 10년에서 20년 예측이 가능하다. 근데 2, 3년을 나보로 예측하라고 한다면 이건 차라리 동전 던지기 하는 게 낫다. 정말 우량한 주식도 2, 3년 동안 주가가 오히려 빠지거나 횡보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 2, 3년 좋은 주식 샀고 2, 3년 기다렸는데 이거 왜 안 올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긴 호흡에 투자를 하셔야 물론 이제 뭐 단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하나의 예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런 분들이 결국에 그러면은 10년, 20년 뒤에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냐? 못 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한두 번은 대박을 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연이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전문 투자가들도 못해요. 그렇게는.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뭐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 이제 유튜브 쇼츠를 제가 봤는데 이분이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됐죠, 그때까지. 2023년 말까지도 100% 회복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미국의 나스닥 QQQ 투자해서 손해만 봤어라고, 그리고 쇼츠가, 근데 그분은 아마 2024년 말, 2025년도에 안 팔고 갖고 계셨으면은 50% 이상의 50% 수익이 났을 거예요. 예. 거기 이제 그 환율 올라간 것까지 감안하면 그 일정 구간을 짧게 잘라서 보시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 500 ETF가 대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S&P 500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대형주 500개를 가지고 만든 지수고 미국 시장 전체 뉴욕 증시의 80%를 커버하는 지수다 보니까 S&P 500에 투자한다는 거는 곧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어떤 성과 면에서 차이가 크게 났죠. 코스피가 뭐 올해 들어와서는 뭐 60% 정도 이상 상승을 했지만 사실은 코스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못 올랐었고요. S&P 500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은 받게 했지만 상당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성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근데 과거에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우리의 큰 산업의 흐름을 보시면 IT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PC부터 시작해서 이제 닷컴까지 이제 버블로 한번 터지긴 했지만 이런 IT 혁명 구간에 있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금 메타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다 주도를 하고 결국은 마지막 생존자로서 큰 혜택을 본 기업들이잖아요. 이게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전기차 시대의 게임 챌린저로 나섰던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거의 뭐 도요타 몇 배 해야 되는 시가총액, 자동차 회사, 전 글로벌 자동차 회사 다 합친 거하고 테슬라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해야 될 정도로 테슬라가 엄청나게 시장을 지배했었죠.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AI라는 큰 흐름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그 AI라는 큰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다른 저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맥7이라고 하는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 이런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가장 핵심은 엔비디아였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데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산업의 큰 흐름이 바뀌는 이 혁신 기업들,
큰 흐름을 바꾸는 이런 혁신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 자본시장이라는 이 구조가 그런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사실은 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큰 산업의 흐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흐름을 보자면은 향후에는 이 AI라는 산업이 그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AI를 이제 뭐 챗GPT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우리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도, 그다음에 뭐 아니면 간단한 영상이나 이런 정도를 만드는 거지만 향후에는 나의 어떤 그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그러거든요. 에이전틱 AI, 그 AI 에이전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약간 코파일럿, AI 코파일럿 같은 개념이니까 구조종사. 그러니까 내가 조정 다 하고 옆에서 이제 시키는 거죠. 이렇게 뭐 좀 해줘. 뭐 이렇게 이제 서포트 해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에이전틱 AI 시대로 가게 되면은 내가 지시를 하면은 내 의도를 파악해서 지시한 것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뉴욕에 여행 갈 건데 항공편이 뭐가 있고 뭐 그다음에 호텔은 어떤 데가 묵을 만한지 알아봐줘 하면 얘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시간 다 하고 최적의 비행기 시간과 최적의 호텔을 찾아서 예약까지 해주고 뭐 그런 기능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에이전틱 AI 아니면 AI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이제 그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건 뭐냐면은 그 CES 2025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그 행사에서 2025년 행사에서 젠슨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간 시대다. 물리적 AI로 간다.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 이제 사물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결국은 이런 AI 기능들이 자동차에 조립이 돼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자동차가 도로 상황을 다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제 사물과 결합이 된 사물의 형태로 AI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도로라는 환경을 아예 벗어나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AI가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5년, 10년은 이런 이행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 이 선두주자가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지금 많이 열심히 쫓아오고 뭐 어떤 제조적인 측면에서 로봇을 제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도 잘할 수도 있죠. 만드는 건 또 중국 회사들이 중국이 잘하니까요. 근데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이었고 그것이 앞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S&P 500 안에 있는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고 미국이 S&P 500 시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 1천만 원이라면 어디에 얼마큼 넣으면 좋을까요?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야 돼서 뭐 이제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거지만 나는 되게 보수적이고 위험을 많이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뱅가드 S&P 500 ETF 이런 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굉장히 리스크를 좀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같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이런 ETF를 사두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나만의 특화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금리나 이런 거 내가 굉장히 해박하고 잘한다. 이런 분들은 업종 ETF가 아니라 금리 수혜주 같은 수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되죠. 뭐 금융주를 사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약간 자기만의 특화되어 있는 지식적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활용한 업종 ETF나 테마 ETF를 사셔도 좋다고 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 훈련된 전문 펀드 매니저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의 전제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저 사람이 펀드 매니저는 모르는 나만의 노하우와 어떤 지식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각 처한 입장이 어떤 사람이냐. 증시를 잘 모르고 특별한 어떤 그 지식적 배경이 없고 그다음에 시장을 자주 들여다보고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S&P 500 관련된 ETF나 또 성향적으로 조금 리스크를 더 테이킹해도 괜찮은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들은 QQQ 이렇게 사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어떤 지식적 배경이 있으면 그걸 활용한 테마 ETF나 업종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거는 투자자의 성향이나 이런 어떤 그 지식적 배경 이런 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딱 뭐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각,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과 그다음에 자기의 현재 상황,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거를 상품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 투자 시 어디로 모아두면 좋을까요? 근데 뭐 50만 원씩 적립하신다고 한다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의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일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투자 규모가 좀 크시겠죠. 근데 이제 약간의 여윳돈을 투자한다면 저는 S&P 500이나 QQQ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에는 시장이 변동성에 의해서 하락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5년, 10년 길게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작은 돈이지만 나중에 10년, 15년 뒤에는 상당히 큰 돈으로 돼 있을 수 있고요. 그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큰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어떤 복리의 효과를 장기 투자하시면은 좋은 게 복리의 효과를 노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하고 싶다면은 안전하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 같은 것들을 좀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별도의 얘기가 되겠죠. 네. ETF 선택 기준과 실전 투자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단순히 이제 수익률 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월 배당 수익률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투자했더니 얼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게 좀 저는 좀 이제 선택을 할 때 기준점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거를 5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부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되게 높아 보이지만 이 상품이 위험이 많다면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뭐 정말 극단적인 예를 보자면은 수익률은 낮지만 굉장히 위험이 낮은 이런 그 ETF보다 더 위험 조정 수익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좋아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어떤 능력도 내야 되고 성향적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다 모든 것들을 지표들을 위험과 관련된 지표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책에서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 게 그런 지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분산 계수라든지 아니면 샤프 지수라든지 트레이너 지수, 젠슨의 알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샤프 지수는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샤프 지수는 이 경제학자 이름을 근데 이분은 이거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고, 이거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검증이 많이 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떤 이 지표가는 한계점도 뭐 별도로 있고, 저희 책에도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이 샤프 지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시계열적으로 놓고 보고 비교할 때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는 뭐 같은 시간대 횡단면적인 비교를 할 때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샤프 지수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샤프 지수는 추가적인 위험을 내가 감수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위험이 아니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로 정기예금 들면 거의 무위험이잖아요. 위험이 없잖아요. 이거는 은행이 파산이 나도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이제 뭐 보장해 주니까 이거는 안전한 자산이죠. 근데 그게 한 2%, 3%거든요. 정기예금이. 예를 들어 상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근데 ETF로 투자하게 되면 추가로 위험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 위험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2에서 3%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험을 짊어짐으로써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 내가 이만큼 위험을 짊어졌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의 수익이 나와야 돼라는 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투자가들이 계산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데이터들 막 모아서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 들어가시면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 중에 ETF 쪽만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아예 ETF 전문 그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인 ETF.com 같은 데도 들어가시면은 이 샤프 지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수를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데가 야후 파이낸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후 파이낸스 이용하는 방법,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샤프 지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책에 좀 자세히 좀 기술을 좀 해놨고요.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모닝스타라고 하는 그 전문 펀드 평가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는 별점으로 그 펀드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평가를 한 다음에 별점을 줘요. 별 5개가 제일 좋은 펀드고요. 4개, 3개 이제 별이 없는 펀드도 있고요. 근데 최소한 3년 이상 지난 펀드들만 평가를 합니다. 3년 이내의 성과는 신뢰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3년 이상 된 펀드만 평가하는 모닝스타라는 이런 그 전문 펀드 평가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무료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그것도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정리를 책에서 해놨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얘가 그래도 최소한 별을 몇 개 받고 있는지 여기에 관련돼서 중요한 위험과 관련된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수익률만 보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펀드가 갖고 있는 많은 내재적인 가치들을 함께 판단을 좀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그 ETF 투자를 하시는 데서 꼭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 이 책을 내면서 좀 역점을 뒀었던 부분은 어떤 미국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유명하고 어떤 배당 ETF가 좋은지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투자 성향과 나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내가 ETF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평생 나만의 ETF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수익률만 추정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ETF 선택하시고 거기를 통해서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낸 책이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